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팸 TV 이슈 터미네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2차 개정안을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라고 하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주주,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강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이번 상법 1차, 2차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의 양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YK의 기업 가버넌스 센터의 강진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희동 교수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1차 개정, 이 상법 개정안 핵심이 아무래도 상법 382조 3항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판례에서도 이미 이제 주주이익 고려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국은 굳이 이번에 상법의 개정에 포함을 지켜서 내재와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렇게 하면 소송이 너무 좀 반발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이제 회사와 주주로 확장된 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제 법인과 개인,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준인격체로 이제 존경을 받아왔죠. 그런데 자,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마 파운더, 오너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그 일가들이 아마 법인에 관한 거의 그 동의어로 아마 간주가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지배구조라는 개념과 소유구조라는 개념이 좀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으로 특히 이제 어쨌든 그 창업주나 오너 영향력이 미치는 분들, 이사회도 외국에서 보게 되면은 견제의 기구지, 그렇게 흔히 농담으로 거수기라고 그럽니다만은 어떤 소위 오너 또는 창업주의 그런 존재는 반드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그마한 그 소유 지분을 가지고도 많은 이제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분화된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창업주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 법인의 얼굴은 실질적으로 창업주나 오너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주주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정권의 밸류 업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네. 그 주주들이 소액 주주를 얼마나 사람들이 주식을 사봤자 프리미엄이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프랑크 도드 액트나 외국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던 법 체계를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이 경영에서 많은 연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 가버넌스가 창업주 중심,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그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성과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가버넌스가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창업주나 오너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이 성과가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지배구조의 어떤 민주화 또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맞춰나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주주를 충실 의무에 포함시킨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 맞는데, 기업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실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송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도 오너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병 혹은 물적 분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오너 중심으로 많이 결정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상법이 이슈가 되었고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법 개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하다 보면 최근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사건이라든지 두산그룹의 두산 박혁과 로보틱스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제 이게 아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완전히 실행이 되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제 개인주도 소송을 많이 걸까요? 네,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인지는 앞으로 나오는 법원 판례나 그런 데서 좀 구체적인 법리가 나와봐야 네.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의 그 변호사로서의 느낌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송의 문호는 개방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송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개인 주주들이 개인들이 사실 소송을 남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사태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개인주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소송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의 소송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네. 이게 기업 소송은 특징이 그 개인 그 소액 주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소송의 난이도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펀드나 또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연합을 해서 같이 수행하는 형태의 소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이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의 의무는 확대된 것이지만 과연 주주가 권리를 갖느냐 이건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이 상사 사건들은 가처분의 형태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피보전 권리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가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사가 이제 충실 의무를 갖는다는 것과 주주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실 의무가 확대했다고 해서 주주 권리가 그대로 확대된 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판례라든지 네. 사례단지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주주가 직접 그 이사들에게 주장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돼 왔었죠. 충실 의무가 확대되지 않기도 했고 네. 사실은 그 법 규정이 이번에 바뀌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나 그런 실무단에서 그런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견해들이 다수설이었다면은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주주가 직접 그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 우려가 많다면 사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펌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제 상법 2차 개정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법 1차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82조 3항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시킨 게 중심이었고 2차 개정은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재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우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투표제만 통과시켰어도 크게 우려는 아닌데 이게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합쳐져 버리면 네네.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이게 무지무지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마 이 부분을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계에서는 탄핵 정국 때 상법 1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부 재계에서는 그때 받을 거리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세지면서 예. 이게 묶이면서 사실은 제가 볼 재계에서 파장은 2차 개정안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차 개정에서 무지무지한 걸 하나 넣었습니다. 아무리 주식 지분이 많아도 너희들이 같은 편이면 3%까지밖에 행사 못해. 이걸 넣은 데다가 집중투표제까지 넣은 데다가 감사위원 2명까지 뽑게 만들었으니 네. 지금 우호 지분이 대부분 핵심 계열사들의 우호 지분이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40%대더라고요. 40% 대표적으로 GS 그룹 같은 경우 주 GS가 우호 지분이 52.7%거든요. 거기 오너 일가분들이 47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재단까지 합치면 한 52곳 조금 더 합치면 53%인데 이걸 다 합쳐서 감사위원 불선출 때는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네. 아,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독특한 규제인데 이게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이런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있습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그 노조가 아예 그 감사위원 강제적으로 배정이 돼서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 견제, 강력한 통제기구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나라는 뭐 유럽형을 바로 채택하기보다는 미국형이나 특히 이제 일본 상법 영향을 받아놓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재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경영권 방어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영권이라는 게 이게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창업주나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냥 높은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높은 데를 말씀하셨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낮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또 얼마 전에 뭐 가족들 간에 또 지분 분쟁 논의가 있었죠. 회사 이름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때 그 아들의 어떤 그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이사 선임이 됐을 때 이게 경영권 침해다. 그거를 경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부자 간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기제에 대해서 결국 같은 문제 돌아갑니다. 누구의 경영권이냐. 이 경영권 내용이 뭐냐라는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아까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가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만은 소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가 가까워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특정 어떤 개인의 소유 지분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또한 기업의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 그대로 진흙탕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우려라고 하는 경영권 반어라고 하는 거는 전자적인 문제보다는 이 후자적인 문제가 많이 좀 크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을 방해하기 위한 재무적인 뭐 부담이라든가 또는 뭐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은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또 이 후자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소위 그 기업 사냥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어떻게 이거를 좀 방어 기제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참 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감사위원이 분리되면 실제 경영권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 가지고? 그거는 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 방어라고 문제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감사위원이 분리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통제 권한이 뭐 혹시 강화지니까 강화되죠.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자적인 문제, 소위 그 누구의 경영권이냐라는 문제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경영권 방어에 관한 기업들의 니드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아마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고 나면 기업들은 이 롤 리스크, 롭션 리스크를 아마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3% 룰이 지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을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제일 유리해요. 네. 네. 국민연금은 5%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5개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다른 뭐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3% 정도를 갖고 있는 1, 2% 정도 몇 명을 하고 합치면 감사위원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법 제도 자체는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3%로 그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 그 의결권이 묶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그렇죠. 사실 출석률만 확보가 되면은 거의 뭐 100% 의지대로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인원을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또 확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그리고 만약에 주요 투자자라든지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그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감사위원을 그렇게 선출한다는 의미는 이사도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의미는 소액주주나
주요 투자자들이 2명의 이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도 그래도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2명까지는 진출시키고 있고 그러면 사실 그거 진출과 관련된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출한 다음에 좀 더 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견제하는 이사, 감사위원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사회 같은 데서 그동안 가장 많이 제기되어 온 문제가 거수기다. 그리고 경영진이 올린 안건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준다. 이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을 텐데, 이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들이 뽑은 이사나 감사위원들이 들어가면은 반대표를 행사할 거예요.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시 같은 데서도 이제 어느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어느 사회이사는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이게 너무나 희귀한 케이스니까 네. 언론 기사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될 거지만, 사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반대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거를 무조건 또 이렇게 이사회가 만장일치가 안 되고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부분을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 회사에 엄청 크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관점을 바꿔보면 건전한 반대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사회로 볼 건지,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좀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오늘 만약에 어느 기업이라면 오늘과 다른 쪽의 감사위원이 이제 선임이 돼서 진행해서, 사실 감사위원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내부에.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집중투표제라든지 분리선출이, 저는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보 접근권의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위원이나 이사를 2명을 진출시킨다고 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과반수로 네. 되니까요. 그런데 그 2명의 이사나 감사위원이 이제 회사의 정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네.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껄끄러웠던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본 하나 기업을 보면 노로페인트라고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 페인트 업계의 1, 2가 노로페인트와 KCC. 네. 최근에 KCC가 노로페인트 홀딩스의 지분 7%를 인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사지 않습니까? 네네. 경쟁사가 충분히 감사위원을 국민연금 합치면 진입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정보에 대해서 경쟁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들어갔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이사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자기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사도 기본적으로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위임 관계에 따른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본인이 선임될 때 특정 주주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뭐 이거를 100%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법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깊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반대되는 그 인원이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그렇다면은 그 이사나 감사위원이 받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가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30대 그룹의 이사회를 다 뒤져봤어요. 연구원들하고. 뭐 아시다시피 찬성률이 99.98%입니다. 네. 0.02%가 이제 뭐 반대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찬성률이 한 80%나 70%대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편에 있는 감사위원들 사는 이사로서 이제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집중투표제입니다. 네. 요 사안이 아주 재밌는데, 지금 이제 우선 일단 자산 이종 이상 상장사에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어요. 사실 집중투표제가 부과를 받은 거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때, 지금 고려아 아직도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풍 쪽과 MBK 쪽과 그다음에 최윤범 회장 쪽과 아주 지금도 붙고 있는데 지금 지분은 MBK와 영풍 쪽이 더 높아요. 그 최윤범 쪽이 지분이 낮습니다. 근데 최윤범 회장이 뭘로 이걸 방어를 했느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MBK와 영풍 쪽은 지분은 높은데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없고 최윤범 회장 쪽은 굉장히 스프레드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집중 투표제가 훨씬 유리해서 실제 작년에 임시총회 때 이사진을 방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종훈 이상은 의무가 돼버렸는데 자 이제 기업에서 우려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MBK처럼 사모펀드나 외국계에서 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해서 이사회로 막 진입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실화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권 방어 문제인데 분명히 이 문제가 밖으로 많이 이제 누출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뉴스가 될 거고 기업 주가에도 이제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사주 소각 문제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게 될 수 이제 있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걔네들 한국보다는 주가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이 주가 관리 입장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지금 저희가 지배 구조를 가져오면서 뭐 여러 가지 요새 RSU라든가 PSU 얘기를 많이 나오긴다마는 외국 애들은 굉장히 주식에 대한 임팩트를 많이 따지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소송이 많이 벌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쟁이 많이 날 거다. 물론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주가 관리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기업도 이 지배 구조가 이렇게 뭐 감사가 들어오건 뭐가 돼갖고 시끄러워갖고 만약에 그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문제고, 다만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그때 뭐 IMF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 지배 구조, 취약한 지배 구조,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지배 구조의 취약성을 치고 들어가서 어떤 횡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상해에 관한 문제, 그것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그 대주주 지분의 중심에 그 여러 가지 뭐 소수 주주들이 뭐 피해본 거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앞으로 상법 개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폐해가 예상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 거기에도 논의가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집중투표제가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사실은 이제 헤지펀드나 외국계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이사회 진입 통로로 역할을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운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액주주 운동도 보면 행동주의 펀드로 한번 갔다가 최근에는 액트라든지 뭐 소액주주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소송도 계속 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이사 선임을 관절시킨 경우도 있죠. 네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에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집중투표제도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설명드린 연장선상인데요. 결국은 집중투표제를 그 제도 자체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는 이사 후보자 한 명당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 A 선임의 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주주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과반수 축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뜻대로 선임이 되고요.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은 소수주주나 소액주주들은 이제 선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사가 지배주주의 뜻대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해서 이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이제 집중투표제라는 거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 후보자를 3명을 올렸다고 했을 때 한 주주당 표를 3개씩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모든 표를 다 모아서 그 3표를 다 한 후보자한테 몰아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적어도 1명이나 2명 정도는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뭐 소액주주나 좀 일부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잘하면은 뭐 과반수를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과한 설명인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비슷하게 1명 또는 2명 정도 진출하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에 비슷한, 또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사회에 이제 지배주주의 의사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측 이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지배주주가 올린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공시 같은 데서 정면으로 또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외부에서 또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이사들이 반대표가 나오고 이견 대립이 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건강한 반대자들이 이 사회에 있어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일부 반대표가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 지배구조 자체는 오히려 건전하다. 뭐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 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만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도 3%도 해당되고 집중투표제도 해당되는 거죠. 감사위원 분리선출 맞습니다. 그렇죠? 분리선출할 때도 집중.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는 거의 외부 세력이 거의 100% 가까이 선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은 3%룰과 집중투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룰은 적용되지 않고 네. 집중투표제만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 우려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사실은 대주주 의결권이 많은 곳에서는 그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이제 상법 개정 더 센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막 되고 있는데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막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막 3,500을 달리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에서도 뭐 약간 홍보를 하는지 이걸 좀 더 밟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자사주 관계 소각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민변을 했던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의 안이 아마 가장 그나마 중도적인 1년 안에 소각해라. 요게 아마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분은 바로 소각해라.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차 개정 중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정말 아까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자사주밖에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기업들이 아우성 치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본 시장이 무관계로 노출될 텐데 이거는 뭔가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면 과연 그 밸류업이 되고 주가는 오를 텐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하게 흔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에서 그 종업원들 여기는 이제 그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직원들도 보면은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금액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주식 배당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스탁 옵션 그래갖고 이제 돈을 내게끔 하고 줬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는 RSU라고 하는 제도가 좀 있어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뭐 한화에서 그것 때문에 한때 시끄럽긴 했는데 물론 RSU 제도도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거의 95% 이상 기업들이 RSU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거 이익 생기기 전이라도 RSU 제도를 실시하라고 이거 특례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도 지금 이거에 제가 보기에 자사주를 소각하라? 그럼 이 RSU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재 유출국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외국 빠져나갈 때 다 왜 빠져나갑니까? 현금 보상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연봉을 갖다 600억, 700억 주겠어. 대부분 주식을 개런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괜찮은 인재를 이제 우리 유입을 해놓으려면은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예요. 너희는 주식을 얼마 줄 수 있느냐. 근데 뭐 여유가 없다. 안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보다 현금이 모랄 해소가 높은 그 보상 지급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상법 개정도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안목이 편협되어 있다. 한쪽의 관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전에 인터뷰에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법은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유예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 방어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거의 자기 주식 처분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에요. 네.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데 또 이제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희석화가 되는 또 그렇죠. 자기는 불이익을 입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측면이 있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제3자한테, 백기사한테 신주 발행하는 거는 법원이 막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백기사한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방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이 법이 논의가 된 이유는 보통 자기 주식은 자사주는 주가가 낮을 때 사들여서 모수를 줄여서 밸류업을 시키는 목적이고, 그게 실제 목적이 본질이 맞다면 소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 소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 측에서 혼란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배구조를 여러 번 이제 개편하면서 사실 자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이제 인적 분할해서 합병하면 뭐 의결권을 부활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걸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사실은 유예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포이즌 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주려고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같은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 나라는 지금 창업하라, 뭐 혁신적으로 하라 해놓고서 사실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은 창업주가 그 사람의 창업 당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각광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저희 그 학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주주주의가 지금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주 우선주의, 특히 소수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과연 주주가 무엇인가? 그 소수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법조에 보게 되면 6개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그 창업주나 또는 전문교회인과 같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떤 이 개인들의 어떤 권리에 관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보다는 이 법인의 지속 가능성, 고잉 컨선에 관한 농도를 든다면은 다른 주장을 하실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무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창업한 분들에게 그들이 향유해야 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리너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이 또는 각광받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각광받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성장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더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더 이 사람들은 존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그 재산권을 과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자인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권고하는 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컴패리블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철학을 좀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법 1차 개정했고 2차 개정됐고 이제 3차 자사주 소각 개정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법적인 보완 장치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차까지 개정되고 나면 과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피 5층까지 갈지, 뭐 자본시장 정말 활성화될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계 입장이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 항상 상충관계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논란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어쨌든 이 상법 1차, 2차 개정 핵심 조항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나 법적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논의될 이제 3차 개정인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되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양희동 교수님 그리고 강진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핌 TV 이슈 터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